12월 2일이고요. 지금 리액트에서 리액트 훅이라는 기능들 보고 있었어요. 이 훅이라는 기능의 대표적인 목적은 상태 변수 관리, 라는 거고, 이 상태 변수라는 게 뭔지 뭐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화면 출력에 관여하는 변수. 그러니까 대체로 이 변수 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변수 값에 영향을 받는 무엇인가를 이제 JSX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변수 값이 변경이 되면은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골자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use state. 그리고 이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후속 처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e 메모나 아니면은 use 이펙트를 사용하면 되죠. 이 상태 변수를 처리하는 로직이 좀 복잡하다 라고 하면은 use state 대신에 use reduce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 밖에 별도로 use callback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이벤트 처리할 때 무조건 적용하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use ref라고 하는 애가 이제 얘는 참조 변수 만드는 애였죠. 리액트를 얼마나 잘 다루냐는 이 훅을 적지적소에 어떻게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그래서 훅을 사용하는 예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서브 메뉴 그리고 그 클릭했을 때 확장되는 컨텐츠, 요거 두 개가 거의 그 구현 과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HTML 돔을 리액트에서 직접 생성하는 거, 요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순정 코드 그냥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에셋 안에 그 메뉴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 버튼 두 개를 준비해 놨고요. 자, 메뉴 데이터라는 이름의 제이슨을 하나 만들게요. 이게 이제 메뉴를 구성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지금 하는 거라서 제이슨을 직접 적어볼게요. 아, 데이터셋에 그냥 넣어버릴까? 네, 여기 넣어버립시다. 이 파일은 그 추가되는 코드만 따로 배포할게요. const 메뉴 데이터. 여기에 그 전달되는, 여기에서 정의되는 이 제이슨들은 전부 백엔드한테 받아왔다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id는 1, 그 다음에 name, 라벨은
프론트엔드. 제가 좀 손목이 좀 나가가지고 타이핑이 좀 불편해요. 이게 왜 마우스 오래 쓰면은 그 오는 그거라서. 한 몇 년 괜찮다가 또 와갖고. 그래서 타이핑이 좀 느릴 수 있어요. 자, URL은 뭐 클릭했을 때 이동한 URL인데 그냥 샵으로 걸게요. 자, 요걸로 이제 원뎁스 메뉴 3개를 정의할 거예요. ID2, ID3. 백엔드. 그 다음에 모바일. 그럼 이게 얘네가 1뎁스, 2뎁스, 3뎁스 메뉴가 되겠죠? 뭐 필요하면 더 늘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마다 제각각 하위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위 메뉴를 의미하는 children이라는 애를 또 정의할게요. 자, 이 안에 하위 메뉴의 구조가 또 들어가는 거죠. id는 1, 2, 3 다음이니까 4가 되겠죠. id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 라벨은 html 플러스 css. url은 여기도 그냥 3만 적을게요. 자, 5, 6. 네, 자바스크립트, 여기는 react.js. 뭐 이 정도 적고요. 자, 백엔드 7, 8, 9. 스프링, 라벨, 익스프레스. 스프링은 자바고요. 뭐 이건 다시 아시겠죠? 라벨은 PHP의 스프링에 대응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프레스는 노드.js용이고요. 몇 개 더 적어볼까? id 10, 라벨은 d장부, 파이썬. 파이썬은 좀 많아요. 플라스크, 패스트 API. PHP로 라라벨 말고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애도 있는데 1년 번호 밀었으니까 귀찮으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스프링부트 하나만 공부했는데 얘네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개념은 다 똑같아요. 백엔드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할 때랑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 그냥 구조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골격은 다 비슷비슷해요. MVC 패턴에 뭐 서비스 모델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다른 것들은 뭐 잠깐 공부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만약에 내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 거는 예전에는 자신있게 유통기간 3년짜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 2년 정도 가야 돼. 그 안에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저도 패스트 API 빼고는 다 해요. 이건 누가 돈 준다 그러면 그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걸로 들어오면 그때 공부하는 거야. 미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닐 때 평상시에 내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거는 뭐 어학 공부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고, 코딩과 관련된 공부는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뭐로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공지가 내려오면 그때 저녁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 거야. 평상시에 죽어라 공부했는데 그거 프로젝트 못 만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때 가면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지. 대부분 개발회사에서 뭐 야근한다라는 게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모여서 스터디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는 자바 스프링 배웠으니까 요거만 할래요 그러면 너 나가 그럽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것 어떤 걸 쓰는지도 회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어떤 회사가 백엔드를 노드.js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채용한 사람이 스프링을 깊게 공부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뭐 개념 비슷하니까 금방 익히겠지 하고서 채용을 했는데 나는 스프링만 배웠으니까 스프링만 할래요. 그러면은 채용한 이유가 없어요.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회사 시스템을 다 들어 엎을 수는 없잖아. 그게 비용이 얼만데 몇 억을,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몇 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갈아 엎을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수야. 나는 나무로만 집을 지을 줄 알아. 근데 누군가가 이제 석조로 된 건물의 수리를 나한테 의뢰를 했어. 그럼 나는 목조 건물만 만들 줄 아니까 그 집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말이 안 되죠. 아예 그 회사를 들어가지 말던가 아니면 석조 건물 만드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워크에 적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먹힙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프론트엔드보다 백엔드가 확실히 나아요. 프론트엔드는 그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뀌면 코딩 스타일이 완전히 다 틀어져.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던 거랑 리액트로 하는 거랑 맨날 앞에서 수업할 때 똑같다고는 얘기하는데 뭐가 똑같은지 1도 모르겠어. 다 달라 보이거든. 근데 백엔드는 진짜로 비슷해요. 하는 짓이 다 똑같아. get, post, put, delete 파라미터 받고 DB 연동하고 결과는 뷰한테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면 레스트풀 만들어주고. 갑자기 이거 나열하면서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네. 자, 그 다음 모바일 갑시다. 자, 13번. 스위프트, iOS, 자바, 안드로이드. 요즘도 자바를 안드로이드로 쓰나? 코틀린. 저도 코틀린은 안 해봤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플루터. 모바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만든 제이스는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릴게요. 파일 통째로 복사해서 올릴 테니까 통째로 복사해서 전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합시다. 여기다가 일일이 정의하기 좀 번거로웠으니까 const 메뉴 데이터는 const를 import from 데이터셋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메뉴를 만들 거예요. 일단은 UL 태그 클래스 네임은 메뉴 컨테이너라고 하나 잡아주고요. 원뎁스에 대한 반복 처리, 메뉴 데이터.맵, 자, 메뉴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 돌리면 여기에서의 v는 children 접고, 얘를 가지고 반복 돌렸으니까 v는 요 배열의 원소 하나죠. children이 포함되어 있는 요 원뎁스 단위로 부모입니다. 지금 v입니다. 자, 이 안에서 return UL 안에 있으니까 li를 넣어주자고요. li 클래스 네임 메뉴 아이템, 자, 그 다음에 link to v.url 클래스 네임은 링크,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해 주는 게 v.label. 자, 반복문 안에서 출력하면은 중복되는 거 없어야 되니까 키는 v.id. 자, 여기 보면은 링크 컴포넌트 안 가져온 상태예요. 링크 컴포넌트 가져와야죠. 라우팅을 걸 때 링크 컴포넌트는 아무 데서나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원뎁스대로 이렇게 목록 정의가 출력이 된 거죠. 데이터 가져온 거에서. 그럼 이제 이 안에 children이 있을 테니까 children에 대해서 이 안에서 또 반복을 돌려줘야 돼. 자, v.children이 있고 v.children.map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건 이해했죠? v.children이 있는 상태에서 v.children.map을 들어가라. 왜냐면 children이 없으면 맵을 쓸 때 널에 대한 메서드를 참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에러 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축약해서 쓰는 게 children이 있으면 돌려라. 물음표 옵셔널 체인이 VVII 변수 중첩되면 안 되니까. 자, 리턴. 보통 우리가 반복 돌 때 i를 가지고 반복을 돌리자. 여기 키에다 넣었었죠. 근데 지금 반복문이 이중 반복문이잖아요. 그러면 i가 0일 때 i도 0부터 몇 가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값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v.id를 건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다시. 자, v.children
칠드런이 있고 괄호 엽니다. 칠드런이 있을 때만 새로운 UL 태그를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서브를 걸고요. 여기다가 그냥 샘플로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지금 데이터셋에 보면 전부 다 칠드런이 있죠. 그래서 칠드런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브 메뉴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웹사이트 메뉴 중에 하이 메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v.children.map 자, 이 안에서 li 키는 vv.id link to vv.url vv.label 그냥 이중 반복문이에요. 그러면 메뉴 구조에 따라서 목록 정의가 나오죠. 실제로 웹사이트 메뉴를 이렇게만, 특히 쇼핑몰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상품 카테고리라는 게 시즌별로 바뀌어야 되거든. 매 시즌마다 그 소스 들어풀 게 아닌 이상은 메뉴조차도 이렇게 DB에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헤더부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카테고리가 뎁스가 몇 뎁스까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의 제이슨을 구현할 때는 구현 알고리즘이 재기 호출로 들어가요.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실무 가면은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HTML 뿌려놨으니까 여기에 CSS 걸어야죠. 자, 서브 메뉴 EX 컨테이너 안에 목록 정의를 메뉴 컨테이너라고 잡아놨죠. 그래서 메뉴 컨테이너한테 일단 여백다 없애고 패딩 마진 0으로 없앱니다. 그럼 이렇게 원뎁스에만 걸려요,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해놓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메뉴 컨테이너가 지금 이거니까 이 안에 있는 자식 요소 요 단위로 플렉스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뉴 컨테이너가 원뎁스 UL이니까 그 안에 있는 li에 대해서만 플렉스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단위로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링크라고 하는 애는 전부 다 있어요. 일단은 요거부터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서브라는 이름의 UL이 또 있죠. 서브한테 리스트 스타일 놈과 패딩 마진 0을 또 걸어요. 자, 이렇게 쫙 달라붙죠.
링크는 원뎁스와 투뎁스에 모두 있으므로 서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메뉴 컨테이너 안에서 바로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계층 계층 선택자는 기본적으로 자손 선택자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링크라는 클래스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링크라는 클래스 가능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있는 링크, 그리고 여기 안 넣었구나. 2차 메뉴에 있는 링크도 같이 걸게요. 자, 사이즈를 줬는데 디스플레이 속성이 없으니까 안 먹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어요. 사이즈 먹었어요. 여기서 플렉스를 준 이유는 그냥 사이즈만 줄 거였으면은 블록만 줘도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뉴 영역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사이즈 줬으니까. 여기서 글자를 세로축에 가운데 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메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랑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를 주면 완전 정중앙으로 오죠. 요걸 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거예요. 자, 글자 좀 꾸며줬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배경 이미지를 줄 건데 위쪽에서 사용할 배경 이미지를 임포트를 할게요. btn, btn over. 그래서 이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이미지를 딴 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죠. 자, 이 이후는 점 링크 구현 후 해야 돼요. 자, 이제 서브 메뉴를 숨길 거예요. 이 서브라고 하는 게 각 메뉴 영역별로 요만큼 투뎁스 메뉴, 여기서도 요만큼 투뎁스 메뉴를 서브라고 하죠. 자, 이 서브에 대해서 헤이트를 일단은 제가 임시로 빨간색 태그를 칠게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헤이트를 0으로 줘. 그럼 높이가 0이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자식들은 사이즈가 요만큼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삐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자식이 부모를 삐져나갔을 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면 안 보이게 잘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트랜지션을 걸게요. 높이 값에 대해서 180ms 점점 느리게.
자, 그러고 나서 원뎁스에 대한 li 태그에다가 이벤트를 겁니다.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온 메뉴 아이템 오버,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 온 메뉴 아이템 아웃. 지금 이벤트 함수 없으니까 에러 나고 있어요. 이벤트 쓸 거니까 use callback 거시면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벤트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함수.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 마우스가 올라간 원뎁스의 li 태그예요. const current는 2.current target. 자신의 자신 요소 중에서 .serv를 찾아요. const serv는 current.querySelector .serve. 스크롤 레이트는 오버플로우 히든에 의해 잘려진 높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sub.style.height는 sub.scroll rate, 이거를 단위 붙여줘야 되니까 px. 자,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는 2.current target. 위에는 설명 때문에 구구절절히 길게 썼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갑시다. sub.style.height는 0픽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0픽셀 바로 때려 박은 거고, 여기는 스크롤 레이트로 건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높이, 테두리 쳐질 거 보면 답 나오죠. 높이가 변하는 거죠. 지금 얘네가 약간 영역이 침범돼 갖고 빠져나갈 때마다 옆에 살짝 간섭이 생기네. 테두리 때문에. 자, 이제 테두리는 아까 넣었었던 이 테두리는 임시 코드니까 주석으로 막을게요.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메뉴 밑에, 메뉴 영역 밑에 뭔가 새로운 컨텐츠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메뉴가 늘어나면서 밑에 있는 컨텐츠를 밀고 난리가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서브 메뉴는 다른 거 위를 덮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서브 메뉴한테 포지션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Z 인덱스는 넉넉하게 줘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 떠 있죠. 지금은 별다른 포지션 속성을 안 줬어요. 얘네가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 원래 위치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메뉴가 옆으로 눕힌다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차 메뉴가 옆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레프트나 탑 같은 거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를 한 5픽셀 정도 밀고 탑을 5픽셀 정도 내렸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얘들은 싹 다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움직여. 자, 이러려면은 이 서브 메뉴의 서브의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감싸고 있는 메뉴 아이템한테 이거를 줘야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만약에 조금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탑. 부모를 기준으로 높이를 잡으니까 메뉴값 하나당 높이를 아까 우리가 얼마를 잡았어? 48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48에다 5 더하면은 53이죠. 얘는 그냥 0으로 줍시다. 그러면 5픽셀 정도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똑같은 예제인데 전에는 여기를 그냥 하드코딩으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JSX로 출력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프링으로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메뉴 데이터를 컨트롤러가 서비스 패턴을 통해서 전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DB에서 연동을 하니까. 그럼 이거를 굳이 AJAX까지 안 해도 돼. 얘를 컨트롤러가 뷰한테 넘기는 거야. 모델.add 어트리뷰트 해갖고요. 그러면은 뷰에서는 요 처리를 이렇게 JSX가 아니라 타임리프 문법을 통해서 같은 걸 구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언어만 바뀌지 구현하는 기능은 다 똑같아져요. 네이버에도 로그인 있고 카카오에도 로그인 있고 네이버에도 회원가입 있고 카카오에도 회원가입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그 기능들 있잖아요. 만드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구현하는 기능은 같아져요.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이게 경력이 막 올라가면은 어디 커뮤니티 가면 무슨 언어가 좋다라고 지들끼리 싸워. 그거 되게 하찮아 보여요, 진짜.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왜들 저러고 있지 그러고 있어요, 진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파일 올렸습니다.
네, 요번에는 이제 클릭했을 때 열리는 아코디언 형식의 메뉴를 구현을 해볼게요. 데이터셋은 아래쪽에 컬랩스 컨텐트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똑같은 형식의 컨텐츠가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제목하고 내용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쪽도 데이터셋 가져와 볼게요. 임포트 컬랩스 컨텐츠를 이제 데이터셋 파일로부터 가져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가져오는 거죠. 얘도 배열이니까 반복 돌릴게요. 자, 컬랩스 컨텐츠로 반복을 돌려요. 그럼 여기서 거르거나 빠졌다. 지금 여기서 이제 V가 요거 하나인 거죠. 그럼 이제 V.title, V.content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력할 때 리턴 한 다음에 여기서 뭐 div 키는 i 이렇게 찍어주고 h1 태그로 클래스 네임은 클래스 타이틀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 걸고 div 클래스 네임은 컬랩스 컨텐트 걸어주고 p태그에 컨텐트 여기서 이제 v.으로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걸어도 출력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반복문대로 출력이 되죠. 이제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V점을 붙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타이틀하고 컨텐트를 V에서 구조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V점이 빠지겠죠. 이렇게 구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V는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V는 여기서 딱 한 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없애고 얘가 맵하면서 돌릴 때 그냥 처음부터 V를 구조분해해서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뜩이나 괄호 헷갈려 죽겠는데 더 헷갈리는 거죠. 적응해야 돼요.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겁먹부리는 코드가 되게 많아요. 자, 어쨌건 HTML은 이렇게 끝나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안에서 제목 영역 일단 배경 색깔이랑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잡아줬고요. 클릭을 시켜야 되니까 마우스 커서는 포인터 형태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여백 좀 잡아줬어요. 요게 비율 100%예요. 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백을 다 없앴고요. 글자 크기는 16 정도로 좀 줄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랑 클릭했을 때 배경 색깔을 좀 다르게 줬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랑 클릭했을 때. 요거는 클릭했을 때 색깔 구별할까요? 마우스 올리고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올리고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는 그냥 클래스를 바꿀게요. 그냥 현재 클래스한테만 색깔을 좀 진하게 주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 열려있는 항목한테는 클래스 네임을 액티브라고 부여하면 지금은 전체가 다 먹겠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조금 이제 진해지게끔 얘한테 주는 거구나. 그러면은 싹 다 진해지게끔. 이 액티브의 용도는 현재 열려있는 항목을 표시하기 위한 클래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영역 있죠? 자, 상하 패딩 없애고 좌우 패딩을 한 20 정도 줬고요. 배경 색깔은 살짝 회색 정도 줬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제 피 태그 자체가 마진을 갖고 있어요. 주황색이 마진이에요. 그 위아래로 마진값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진을 0으로 없애버리면 피 태그가 갖고 있는 거구나. 이 안에 있는 피 태그한테 마진을 0으로 없애버리면 딱 붙죠. 자, 그럼 이제 위아래 간격이 좀 답답하니까 아예 여백값을 전체 20으로 늘릴게요. 상하 20, 좌우 40 정도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직선에 진한 색으로 주고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여기 위하고 아래까지는 테두리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더 레프트랑 보더 라이트만 줄게요. 여기는 위아래 테두리만 있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좀 너무 휑하잖아. 그래서 컬랩스 컨텐트의 라스트 차일드만 보더 보톰을 하나 더 줄게요. 그래, 마지막 거만 밑에 이렇게 선 가게끔. 얘가 같이 가네. 왜 얘가 얘는 테두리 뺍시다. 이거까지 잡으려니까 번거롭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이 컬랩스 컨텐트 영역의 높이 값을 0으로 없애요. 그러면 높이가 0이 됐으니까 자식이 다 삐져나가겠죠. 근데 지금 패딩 값을 부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패딩이 잡혀있는 상태라고요. 상하 패딩을 0으로 없애면은 이렇게 딱 없어지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높이를 줘도 패딩 값이 낮으니까 지금 패딩만큼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패딩 값이 애당초
컨텐트 영역에 들어갈 게 아니라 피태그 영역에 들어갔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여백은 잡고 있는데 여백을 피태그해 준 거죠 지금. 그리고 이 div 태그 자체는 여백이 없으니까 이 div 태그 높이를 0으로 없애면 딱 삐져나가죠. 자, 이제 오버플로우 히든 걸고 여기 밑에서 합시다. 오버플로우 히든 걸고 트랜지션 아까처럼 겁니다. 자, 이제 제목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걸었을 때 마찬가지로 클릭 이벤트 쓸 거니까 유즈 콜백 가져오고요. 이제 클릭 이벤트 함수 정의해야죠. 자, 아까 액티브라는 클래스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오고 자기 스스로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토글을 시켜요. 그러면 클래스가 온오프가 되죠. 클릭하면 들어가고 또 클릭하면 빠지고. 자, 지금 이벤트는 얘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제어할 대상은 얘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요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컬랩스 컨텐츠를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current.parent element 부모 요소로부터 쿼리 셀렉터를 구사를 해요. 자, 구현할 방법이 많은데 스스로가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된 상태라면 if current 해지 클래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메소드 이름이 클래스 리스트 점 컨테인스 클래스 리스트 점 컨테인스 액티브 그렇지 않다면 나 스스로한테 액티브 클래스가 적용이 되면은 얘를 펼쳐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컨텐트에 style.hate는 content.scrollhate를 적용해주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content.style.hate는 그냥 0픽셀 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오프를 설정하는 클래스를 껐다 켰다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랑 연결된 컨텐츠의 높이 값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아까 거랑 좀 많이 유사한 예제예요. 자, 마지막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이제 HTML 태그를 리액트에서 직접 생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구현하면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는 걸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리액트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이 JSX 안에서 변수값에 따라서 if문이나 반복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HTML에서 직접 생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 예제는 리액트를 쓰는 동안은 굳이? 라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적어보려고 해요.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이벤트 처리할 거니까 유즈 콜백이랑 유즈 REF 갖고 왔고요. 자, 요 안에서 인풋 태그랑 버튼 태그한테 인풋이랑 버튼한테 마진 라이트 10픽셀씩 줄게요. 왜냐면 인풋 태그 하나랑 버튼 태그 여러 개를 둘 거예요. 자, 이렇게요. 얘네들 오른쪽으로 조금씩 밀어준 거고요. 자, 버튼들은 미리 이벤트 함수를 준비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요 버튼들에 대한 이벤트 함수 미리 이렇게 정의해 놓을게요. 화면상 이렇게 인풋 태그랑 버튼들 있고 클릭했을 때 호출될 이벤트 함수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입력했을 때 각각 이벤트에서 입력값을 가져올 거니까 유즈 REF 준비했죠. 자, 텍스트 입력을 위한 인풋에 연결할 참조 변수 준비합니다. 여기서 REF는 한 다음에 참조 변수 걸죠. 참조 변수를 하나 더 준비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트라고 준비를 해놨어요.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 밑에다가. 자식 태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닫아버렸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 UL 태그 안에다가 li 태그를 생성해서 넣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안에서 리스트 아까 준비한 목록 정의 태그예요. 기본 초기화 시켜주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li 태그들에 대해서 여백 잡아주고 커서 잡아주고 아래쪽 테두리 첫 번째 거는 뚜껑 덮어줬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각각 다르게 할 클래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버튼 눌러주면 const li는 여기부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예요. 똑같아요. document.create element. 자, 그 다음에 얘한테 클래스도 줘요. 블루. add 함수한테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li 태그한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랑 블루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자, 이 li 안에 comment.current, comment는 요 참조 변수죠?
여기 인풋 태그에 걸었잖아요. 자, 인풋 타입 텍스트 안에 있는 입력값을 inner HTML로 넣어주고요. 이제 이 li한테 클릭 이벤트도 겁시다. add event listener 클릭.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요 리스트한테 여기 요 참조 변수 리스트한테 append child 시킬 거예요. 이렇게 list.current 참조 변수로 연결된 인풋 태그는 뒤에 current까지 붙여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조 변수 .current가 document.querySelector로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객체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만든 걸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요. 클릭하면 또 없어지고. 이거 이제 똑같이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습니다. 아마 보면은 다 기억나겠지만 요 예제들 전에 자바스크립트로 다 했던 예제예요.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절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튼이 눌러지면은 같은 방식으로 li 태그를 또 만들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li 태그랑 또 만드는데 이때는 클래스만 오렌지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추가할 때 append child가 아니라 insert before 메서드로 넣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insert before는 append child랑 똑같아요. 파라미터가 하나가 빠졌네. 이렇게요. 그냥 무조건 뒤에 추가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여기 마지막 라인이랑 클래스 이름을 빼고는 코드가 똑같죠? 항상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똑같은 코드를 내가 이렇게 2번 이상 복사했다. 그리고 코드의 유사도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함수로 빼세요. 자, 지금 여기서 중복되는 거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함수로 뺍니다. 이벤트 안에서 호출한 함수니까 얘도 유즈 콜백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은 그때그때 바뀌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라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만든 li 태그를 리턴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서는 이렇게 호출해주면은 그뿐이고 여기 li가 변수가 지금 중복되니까 요거 없애버리고 얘를 바로 이 자리에 넣어도 되겠죠? 밑에는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cat item orange. insert before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널이면은 무조건 맨 뒤에 추가하지만 여기에다가 특정 항목을 지정해 주면은 그 항목 전에 들어간다고요. document.querySelector li 태그 중에서 first child.
여기서는 요게 낫겠네. list.current.query selector. 이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 중에 첫 번째 항목. 근데 이렇게 되면 맨 앞에 추가가 되는 거죠. 리액트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ppend child랑 insert before를 구사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했던 거고요. 리뷰 글 쓰는 기능 구현하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리뷰 글 같은 경우는 요 전에 먼저 들어갈 게 있지. 리뷰 내용을 포스트 방식으로 일단 백엔드한테 저장해 달라고 써야죠. DB에 인설트도 안 됐는데 화면에 출력하면 안 돼요. DB에 인설트가 먼저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주석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꼴랑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괄호는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보통은 이렇게 짜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한 줄로 퉁쳐요. 여러분들 코드 알아보기 힘들까봐 제가 코드를 한 줄로 이렇게 합치는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요거를 추구를 하셔야 돼요. 필드 가면 다들 이렇게 짤 테니까. 자, 파일 올렸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이고요. 12시 20분까지 일단 시간 드려볼게요. 자, 요번 예제는 이제 AJAX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백엔드가 필요해요. 네, 지금 컴퓨터 사양에서 스프링부트랑 리액트를 같이 돌리면 사실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샘플 데이터는 예전에 쓰던 그 제이슨 서버로 쓰던 그 샘플 서버 걔를 활용해서 이제 백엔드를 이 수업용으로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설치형 백엔드를. 단톡방에 GitHub 주소 올려드렸고요. 요 사이트고, 코드는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드가 스프링부트보다는 가동이 좀 가벼워서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접근하셔서 요 명령어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다 넣으시면은 설치가 될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명령 프롬프트에다 붙여 넣으시면은 이건 CMD 아무 데서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호스템 서버라고 이제 명령어 입력하시면 백엔드가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제공되는 URL은 여기 페이지 밑에 보시면 링크 있고요. 일일이 이 페이지 방문하기 번거로우시면은
우리 스프링부트 할 때는 포트 번호가 8080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랑 스프링부트랑 같이 가동하면 안 돼요. 포트 충돌 나요. 일단은 그래서 로컬호스트 콜론 8080으로 접속하시면은 어떤 백엔드 주소가 있는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귀찮아서 링크까지 못 걸었어. 보시면은 우리 스프링부트에서 하던 기본 형식을 그대로 지켰어요. 스테이터스, 메시지, 타임스탬프 이렇게 들어가고 아이템들이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제이슨 서버를 가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서버의 가장 기본적인 규약, 프라이머리 키 필드 이름은 무조건 아이디라고 들어가야 된다. 요거만큼은 어떻게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요거 빼고는 우리 스프링부트에서 하던 거랑 동일하니까 충분히 그 수업이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사용할 거는 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라는 주소에 슬래시 파일스 밑에 뉴스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지금 우리 스프링부트 실습 상황에 맞춘 건데, 요 경로를 포트 번호 뒤에다 붙여 넣었을 때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트 번호 밑에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서버 가동하고 나면은 서버가 가동되는 여기 홈 디렉토리 위치가 나오거든요. 여기 찾아가시면 이 폴더 여기서 복사한다고 컨트롤 C 누르면 종료됩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컨트롤 C가 복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엔터가 복사야. 이 경로를 이렇게 넣으면은 요 안에 업로드라는 폴더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스프링부트에서 업로드 받을 폴더 어딘가 경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업로드 폴더 안에 뉴스 붙어 있죠. 이것도 지금 맞춘 거야. 그러니까 요 경로가 어디엔가 실제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컨트롤러에 의해서 앞에 슬래시 파일스가 자동으로 붙게끔 돼 있어요, 우리 코드가. 이것도 지금 스프링부트에서 수업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 거예요. 자, 핵심은 기존에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렇게 데이터셋 파일을 임포트를 했는데, 오늘은 AJAX를 쓰겠다는 거죠. 이미 프로젝트 만들 때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는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우리 엑시오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엑시오스 가져오고요. index.js에서 엑시오스 가져왔어요. 자, 보통 AJAX로 목록을 조회할 때는 클릭 이벤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열리자마자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럼 리액트 훅 중에 페이지 열리자마자 작동하는 거는 유즈 이펙트 걸고, 유즈 이펙트 걸고 콜백 함수 하나 넣어주고, 페이지가 처음 열렸을 때에 대한 조건은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주면 됐었어요. 이 안에서 AJAX 가져오면 돼요. 그 AJAX 결과를 얘한테 걸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프링에서 엑시오스 헬퍼라는 애도 만들어 놨었죠? 업로드 기능 빼고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로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업로드는 뺐어요. 왜냐면 지금 백엔드 얘가 업로드를 못 받아요. 업로드까지 구현을 안 해놨어. 근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 백엔드로 대체한다면 우리가 스프링 부트에서 썼었던 그 엑시오스 헬퍼 있죠? 그냥 그대로 복사해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이제 임포트 합시다. 임포트 엑시오스 헬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구현했던 거랑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에는 그 에러 났을 때 스프링에서 했던 거 if문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에러가 나면은 여기서 알런 메시지를 직접 띄웠어요.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트라이 캐치 처리하는 방식으로 스로우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전에 여기가 그냥 알럿 한 다음에 직접 에러 메시지를 호출해 줬거든. 근데 에러 생성 방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쓰느냐? 훅 관련 기능은 직접적으로 에이싱크를 걸지를 못해요. 이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try const response는 axioshelper.get http localhost 8080 use 이게 요 제이슨 주소입니다. 캐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러 났을 때 에러 정보를 이렇게 에러 객체에 담아서 줘요. 위에 에러 처리했다고 우리 스프링에서 했었던 코드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서 알럿 2점 메시지 라고 출력해주면 되는데 아마 이 알럿이 안 먹을 거예요. 윈도우 점 알럿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확인 좀 해봅시다. 에러 났으니까 일단 중단해야 되고 에러가 안 났으면은 콘솔.로그에 response.data만 출력을 해보죠. 아, 어웨이트 안 걸었구나. 자, 엑시오스가 정의되지 않았다. 그치, 여기서 임포트 안 했네. 자, 요거는 직접 추가해 줍시다. 그 전에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하면은 다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ES6 방식이기 때문에 HTML에서 스크립트 src로 갖고 오는 게 안 먹어요. 여기선.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애들을 임포트를 해줘야 돼. 엑시오스 헬퍼에 요거 프로젝트 만들면 헬퍼 폴더 안에 엑시오스 헬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서 요거 한 줄은 오늘 직접 넣어주세요. 프로젝트 생성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도 리스폰스를 위에서 트라이 안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밖에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변수명 참조 유효성 범위 때문에 에러 나고 있어요. let 리스폰스는 null. AJAX 결과를 저장할 변수. 자, 지금 여기서 나온 게 use effect async callback 함수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인다. 그쵸? 훅 관련 함수, 훅 관련 콜백 함수는 직접적으로 asynch를 못 가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쓸 거면 async 함수를 따로 정의하고 걔를 호출하세요라고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훅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에 직접적으로 asynch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실행 함수를 묶어야죠.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를 묶어야죠. 자, 그럼 이제 백엔드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프론트를 새로 고침하면은 프론트가 접속했으니까 로그가 하나 올라갈 거라고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뉴스라는 페이지에 뭔가가 접속하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폰스 자체만 받으면은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값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배열인 거잖아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요 배열인 거잖아. 우리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받았어. 데이터라고 받았어, 이거. 스프링 할 때는 변수 이름 데이터라고 해놨어요. 콘솔에 찍히는 걸 보면은 백엔드한테 받아온 결과값이라고. 여기서 화면에 출력할 건 이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아이템이라는 데이터가 이 뉴스 데이터를 이 컴포넌트한테 보내면 이 뉴스 데이터가 프롭스로 뉴스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뉴스 안에 있는 URL, 이미지, 타이틀, 디스크립션, 어서, 데이트 타임 요거에 대해서 알아서 지금 출력하고 있잖아요. 이미 전에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때 일부러 데이터셋의 구조를 이거랑 똑같이 해놨다고요. 그리고 이 뉴스 데이터는 지금 상태 변수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JAX의 결과를 상태 변수에 적용을 해요. 그러면 화면에 자동 갱신될 거예요. set news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만 던져주면 돼. 아, 데이터.점 아이템을 줘야 되는구나. 결과에서 화면에 출력할 내용을 상태 변수에 적용.
그럼 얘가 그걸 받아서 반복 돌면서 처리를 할 거라고요. 잠깐만요. 근데 왜 화면에 반영이 안 될까? 앱.js 뉴스. 잠시만요. 데이터는 흘러다니는데 화면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요거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서브라우트 걸 때는 아까 배포할 때는 제가 이렇게 걸었는데 서브라우트 걸 때는 요거는 요만큼은 앱.js에서 이미 걸었잖아요. 앱.js에서 뉴스 밑에 모든 페이지라고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라우트에서 걸 때는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만 걸어줘야 돼. 전에 우리 그렇게 걸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걸었네요. 자, 이렇게 걸고 나면 데이터를 가져오기는 해요. 근데 이미지가 안 나올 거야. 이렇게요. 이게 왜 안 나오느냐? 제이슨에 직접 접속했을 때 이 주소 URL이 슬래시부터 시작하면은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지금 나와 있는 주소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제이슨에 직접 접속하면은 이 경로값은 로컬호스트 콜론 8080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그림을 백엔드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를 구현할 때는 백엔드 주소랑 프론트엔드 주소가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리액트로 구현하면은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주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버가 두 대가 도는 거야. 근데 요 그림값을 여기다 갖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는 주소가 지금 백엔드가 주는 주소값 그대로 넣고 있어.
그럼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는 이 주소가 지거 밑에서 슬래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미지 못 찾지. 그래서 백엔드가 주소를 줄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면은, 만약에 프론트엔드 주소랑 백엔드 주소가 이렇게 다르다면, 이미지 주소를 줄 때 앞에 요거까지 다 붙여줘야 돼요. 두 번째. 자, 지금 지금 구현되어 있는 요 백엔드는 제가 요 백엔드 코드 안에 왜 우리 제이슨 레스트풀 서버 만들 때 그 CORS란 개념 설명했었어요. 웹브라우저에 보이는 주소랑 백엔드 주소가 다르면 웹브라우저는 AJAX 접근을 차단해요. 그거를 허용하기 위해서 그 백엔드 단에서 외부 접근을 허가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제가 그걸 넣어줬어요. 노드는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 그럼 알아서 다 돌려요. 그리고 클래스에다가 슬래시 파일스라고 넣어주면 요거 한 줄이면 되고, 스프링부트랑 노드랑 비교하면 노드가 코드가 압도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노드가 배우기 되게 어려워. 왜냐면 원리를 안으로 다 숨겨놓기 때문에. 그래서 노드 수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개념 설명할 코드가 없어요, 얘는. 그냥 다 그냥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CORS 접근이 허가가 된 건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백엔드에서 이 코드를 날려버리면 얘는 이제 다른 주소로부터의 들어오는 요청을 다 거부할 거예요. 자, 여전히 백엔드는 정상적으로 살아있지만 이제 AJAX가 접근하면 네트워크 에러가 나요. 자,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프론트 주소가 이거잖아. 여기에서부터 주소가 다른 포트 번호까지 포함이에요. 이게 주소가 다르면 남의 집에 있는 자원을 갖고 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CORS라고 하는 보안 정책에 의해서 접속을 차단해요. 이거를 허가하는 게 백엔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레스트풀 헬퍼였나? 파일 이름이? 레스트 헬퍼인가? 그 안에 이거를 허가하는 코드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달라도, 이 앞에 붙는 주소가 달라도 서로 접근이 가능한 거는 백엔드끼리는 돼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이 주소가 다르면 절대 접근이 안 돼. 자, 오늘 AJAX 연동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건 따라하세요. 한 줄밖에 안 들어가는 거라서 파일 배포 안 할 거예요. package.json을 열고요.
원뎁스 제이슨 아무데나 프록시 콜론 http localhost 8080. 자, 우리가 스프링에서 공부했듯이 스프링이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라고 불리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엔드라고 부르는 역할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컨트롤러에 접속하면은 컨트롤러가 지가 갖고 있는 뷰를 보여주는 거죠. 스프링 안에 있을 때는 뷰라고 부르지만 그 뷰가 웹브라우저에 출력이 된 시점부터 프론트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지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백엔드가 없으면 작동을 못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리액트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프로젝트 만들면 여기 Node.js로 구성된 백엔드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설정을 걸면은 리액트가 AJAX를 걸면 리액트 자체가 자체 백엔드가 있다 그랬어요 좀 전에. 리액트가 AJAX를 콜하면 지네 집에 있는 백엔드에 접속을 하고요. 걔가 얘를 적용을 해서 글로 다시 한번 접속을 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AJAX 접근할 때 앞에 주소를 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가동을 한번 해야지. 설정 파일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미지까지 싹 가져오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로 분리됐을 때는 도메인 콜론 포트번호까지가 다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특별한 처리가 없으면은 백엔드에 있는 이미지를 못 가져와요. AJAX도 안 돼요. 그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백엔드가 CORS 허용을 해주거나 그리고 백엔드가 이미지를 절대 경로로 주거나 두 번째는 프론트가 프록시 설정을 하거나. 근데 이 프록시 설정을 하는 방법은 리액트만 가능해요. 만약에 순수 HTML로 짠다 그러면은 HTML은 이거를 해줘야 돼. 물론 그 HTML이 스프링 MVC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스프링 MVC에 포함되어 있다면 백엔드와 프론트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둘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스프링이 뷰를 안 만들고 레스트풀만 만들고 프론트 개발 파트가 따로 있다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는 그럼 액션 쓸 필요가 없구나.
자, 스텝도 올렸으니까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한번 디파트먼트로 AJAX CRUD 리액트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요. 식사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